자, 북한에서 날아온 B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단지 대신에 흙이 들었다는데 그건 왜 그랬던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 드렸죠. 고영희가 제주도를 거쳐 일본을 거쳐 북한에 갔는데 그 이유가 고영희 씨의 부친의 불륜과 관련이 있다는 것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영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제 아프리카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최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결과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양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현재 우간다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군 10명 그리고 인민보안부 경찰이죠. 우리로 치면 이 40명 모두 50여 명의 북한 군 경찰력이 경찰력에 대해서 모두 본국 북한으로 돌아가라라는 통보를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전옥현 차장님,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와대가 저 내용을 발표했다가 이거 과장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확인이 된 건데 저 결정은 중대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네. 북한과 가장 군사적으로 네.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간다거든요. 네. 그런데 우간다에서 저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우간다의 외교 관계가 사실상으로는 단절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간다와 북한 간의 핵심은 바로 군사 협력 관계거든요. 네. 특히 북한의 군사 요원들, 경찰 요원들이 우간다의 어떤 군사 전략과 네. 사회 치안 유지에 관련된 전략과 여러 가지 무기 장비 훈련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이요. 북한과 우간다가 군사 협력을 직접 논의한 장면입니다. 자, 북한이 아프리카까지 군인도 보내고 경찰도 보내서 뭔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데요. 자, 저렇게까지 영상이 있는 것, 이제 그 근거가 끊겨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군을 보내고 우리가 왜 아랍에미리트에 군사고문단 보내고 그랬잖아요. 중대한 결정이죠. 상당히 중대한 결정이죠. 그리고 저쪽 우간다도 실리를 쟀겠죠. 유엔이 제재를 들어가는데 저 네.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상당한 지원을 하겠다. ODA 자금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네. 이참에 넘어진 김에 제사 지내자.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요. 북한이 계속 우리한테 B라 보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나 B라 보내는 것만큼 북한이 유리합니다. 바람이 계속 대부분 우리 남쪽으로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봤던 사진이잖아요. 자, 이런 풍선에 B라를 담아서 보냈는데 은평구에 하나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견된 북한이 보낸 B라입니다. 대형 풍선 2개에 매달려서 B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물이 관심을 끕니다. 네. 전단지가 150장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 말고도 흙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가 77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전단지로 가득 차 있어야 될 풍선에 네. 흙을 담은 비닐봉지가 70개 넘게 발견됐다? 네. 그 흙을 왜 담았나 추정을 해볼 어떻게 추정이 되느냐면요. 네.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흙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B라 내용 자체 전단지를 담지 못하고 네. B라가 부족했던 거죠. 대신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흙을 담은 비닐봉지를 같이 매달아서 남쪽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전단은 날려야 되겠고. 그런데 전단지 인쇄할 돈이 좀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풍선에 전단지 꼴랑 150장 넣었다. 그리고 흙을 넣은 비닐봉지를 77개나 넣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까지 해서 이제 B라를 우리 한국 쪽으로 계속 뿌려 보내는 이유 중에는 하나는 네. 우선 통전 전략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네. 그래서 민심 선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민심 선동을 하려면은 네. 이 통전 전략에 따라서 민심 네. 선동은 민심이 북한 쪽으로 많이 기우는 그런 여론들이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 남남 갈등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네. 특히 4차 핵실험 이후에 네. 이런 북한이 유도하는 그런 남남 갈등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통전 전략으로 보면 혁명 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네. 남한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단지 내용을 보내봐야 혁명 저족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냥 네. 차라리 무게균형이나 맞출 수 있는 흙이나 내려보내자. 네. 이렇게 하고 흙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저 바로 아까 소개드렸던 은평구에 걸린 그 북한 B라, 우리
한전이겠죠. 자, 이게 주소 내리는 그 장면 보는 겁니다. 자, 이정훈 의원. 이 안에 담긴 삐라를 보면 북한의 오늘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결국은 그 각각의 내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읽히는 게 북한 심리전, 즉 적공조 애들이겠죠. 적공조 친구들의 관료주의를 보는데 네. 뭔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상부에 몇 개를 보냈다. 근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종이도 없고 돈도 네. 없고 하니까 흙을 퍼담은 건데 전형적인 관료주의죠. 상당히 관료주의다? 그건 왜 그러지? 아니, 시키는 건 해야 되겠고 네. 할 수는 없으니까 흙을 퍼담고 지난번에도 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까지 넣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도 지금 시키니까 하는 거지 네. 마지못해 하는 거지 하는 관료주의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북한 적공 조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적공 조직이라는 적공,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애니미 네. 그다음에 공작할 때 공입니다. 아, 적을 상대로 공작하는 조직. 우리로 얘기하면 심리전보다 더 센 조직인데요. 네. 그 인민군에서는 우리는 왜 군대 갈 나이가 되게 되면 사관학교를 가거나 대학에 가서 ROTC로 해서 장교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병사 네. 생활 안 하고. 이스라엘하고 북한군은 병사 생활을 하다가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사관학교에 보냅니다. 네. 그래서 강건 종업 군산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걔네들이 소위를 달고 소대장을 하는데 네. 아주 똑똑한 애들은 뽑아갖고 적공대학을 보냅니다. 네. 적공대학을 나오면 소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중위부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아주 똑똑한 애들, 1등하고 2등, 3등 한 애들은 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과거에 1등 하면은 똑같이 요즘 얘기하면 사무관 주는 게 아니라 서기관 주듯이 네. 지금은 우리는 안 그럽니다만 조선 때는 그랬습니다. 적공대학 나오면 상위를 줍니다. 네. 그래서 상위 중에 한 명이 옛날 2000년에 변용관 씨인데 판문점에 나와서 우리를 상대로 심리전을 했었죠. 근데 네. 우리 심리전 부서가 거꾸로 심리전을 해서 변용관 씨가 우리한테 귀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이 돈 때문일 텐데,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한 6개월 전만 해도 4차 핵실험한 1월 이후에 북한도 보낼 때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종을 보내다가 이제 종이질도 형편없어졌거든요. 돈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인데, 자, 얄궂게도 이렇게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삐라를 보니까 오늘 아침 저 동아일보의 주성화 기자 칼럼을 보니까 개성공단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좀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내 송악플라자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곳인지 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뭐 식당 건물 같네요. 네, 그 현대아산이 운영하던 건물인데요. 그 건물 2층에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노래방, 당구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건데 5층 건물 중에 2층이네요. 네네 거기에 2층에 평양식당이 있었고 네. 그 평양식당을 바로 북한의 심리전 그다음에 대남 공작주인 적공국이 운영을 했습니다. 아, 이곳이네요. 평양식당.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네. 남쪽으로 이제 삐라를 보내고 심리전을 할 수 있는데 저 식당이 차단되고 나니까 지금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어서 결국은 돈의 맛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삐라도 못 보내고 흙을 보낸다. 자, 그런데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저렇게 사장님 사실은요 저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일단 뭐 개성공단 근로하시는 분 우리 근로자들도 뭐 근무하신 후에 퇴근 후에 식사도 하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는 밥값 평양에 들렀을 때 아까 베이징 들렀을 때 방문한 그 북한 식당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고 썼다가 1월달 이후에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삐라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지만, 뭐 저희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일본, 그리고 고영희 씨 일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일리 NK라는 매체의 일본 편집국장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로 고영희,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모에 대한 그 일가에 대한 건데요. 지금부터 그 음성 몇 가지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전쟁, 그때 그 히로타 콘장에서 일을 했던 그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히로타 콘장가 일본의 육군 관리의 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현택 씨는 그 일본군의 협력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북한적으로 말하면 이게 친일파가 아닙니까? 자, 이제 제1교포시니까 한국말이 좀 발음이 어눌하게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 정도. 고영기 선생님, 네. 그다음에 그 제주 경찰서장에 했던 김영준 선생님 제가 한 4년 전에 다 통화를 하면서 취재했던 분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 고영기 선생이 일본에서 고영희의 흔적을 많이 추적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금방 히로따라고 나오는데 넓을 광자에다 밭전자를 쓰는 그 당시의 이름은 재봉소입니다. 재봉소인데
저도 그 일본 기록만 보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아마 군복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한 거죠. 고경태가 일본에 가서. 근데 뭐 그때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친일파라고 단정할 수는 저는 좀 없다고 보고 그때는 뭐 시킨 대로 일할 때니까. 네. 그러나 저 사람이 나중에 해방이 됐을 때 한국으로 안 들어온 거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조국은 사랑하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봤던 저건데 지금 평양 대성산 쪽에 저런 고영희의 봉분이 있습니다. 자, 저 모습 봤습니다만 저렇게 잘 모셔놓고도 북한 사람한테 홍보하지 못하는 건 바로 그 출생의 비밀 때문이라는 거죠. 네, 출생의 비밀뿐만 아니라요. 네. 고영희가 자기 생모로부터 나온 남매가 3남매입니다. 네. 근데 자기 밑에 동생이 고영숙인데 네. 고영숙 씨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스위스에 가가지고 네. 김정은이 유학할 때 돌봤어요. 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그 이한영 씨 아시죠? 이한영 씨가 82년도인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가 95년도에 한국에 나타나서 그때 월간조선에 해갖고 딱 네.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한영이 딱 드러나니까 곤란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이한영을 통해서 스위스 은행에서 맡겨놓은 북한의 자금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걸 제대로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고영숙 씨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평양에 있는 고영이는 매우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이 여자가 굉장히 고생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남동생인 고동훈이가 역시 유럽에 있었는데 오빠입니다. 고동훈도 망명해버립니다. 즉 고영이의 친남매 셋 중에 고영이만 죽고 두 남매는 하나는 유럽, 하나는 미국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영웅으로 띄우면은 네. 즉각 반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은 영웅으로 못 만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 사진은요. 전옥현 차장님. 고영희의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김정일이 사랑에 빠졌던 고영희, 김정은의 생모의 모습이죠. 자, 무용수 출신이라는데 역시 앳된 모습 기억나시죠? 저거는 아마 조선 화보에 일본에 93년도에 무슨 무용단에 갔을 때 찍힌 칼라 사진이 있고요. 저거는 아마 북한에서 나온 잡지에 실린 사진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장면인가요? 저거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네네네. 내용이죠? 이제 북한에서 나온 조선이라는 화보에 실려있던 사진. 저거를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찍어온 기억이 나는데요. 저기 안경 쓴 남자가 고경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고경택인 걸로 위쪽이에요. 보입니다. 네. 네. 사진 설명문도. 근데 재밌는 거는 네. 북한에서 살 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던 걸로 보여요. 네. 또 자, 다른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경택 씨, 그러니까 고영희의 아버지 고경택 씨의 족보를 저희가 한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제주고시 영곡공파의 족보입니다. 네. 그 아래쪽에 서울경자, 모택자, 고경택이 있죠. 빨간. 왼쪽. 저 여기 있죠. 네. 경택. 그게 이제 고영희의 아버지고요. 네. 고영희의 할아버지가 고위에 있는 고영옥입니다. 고영옥. 그런데 고경택 씨는 자식들을 데리고 북한에 갔기 때문에 네. 제주도에는 무덤이 없고요. 네네. 근데 할아버지는 고영옥 씨는 제주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맨 왼쪽에 보면 묘하고 고영옥 씨. 네. 그 위칸에 맨 왼쪽으로 오시면은 네. 묘 해갖고 조철리, 네. 황홍지, 상원, 동남향 네, 맨 왼쪽. 거기는 네. 묘네요. 예, 여기요. 묘, 조천, 읍, 와흘리인가요? 하원, 곤자 이렇게 돼 있네요. 조천읍. 저희가 오늘 오후에 저희 취재팀이 다녀온 제주도의 조천읍이거든요. 네. 자, 그쪽에 살았던 고영옥 씨, 그 아들 고경택 씨가 결국 제주도에서 일본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 한씨 부인을 맞았고, 네. 나중에 1915년생인 부인을 맞았고, 그런 족보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네, 부인 이름은 그 당시에는 여자 이름이 잘 안 쓰죠. 지금도 네. 왜 족보에는 여자 이름 잘 안 올리는데 청주 한씨고요. 그러니까 장인은 한영순 그 밑에 네. 그런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도 조천읍, 바로 이 지역이 고영희 씨 일가의 출발점쯤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오후에 저희 취재팀이 제주도 조천읍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이 4.3 사건의 출발지라고 하는데, 자, 일단 조천읍과 고경택 씨 일가에 대한 설명 좀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3을 옛날엔 4.3 폭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는 4.3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4.3 사건의 정확한 성격은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르겠지만 네. 1948년 우리가 5월 10일 재원의회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 국회를 만드는 거를 반대해서 터져나온 게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로당에서 일으켰다 이렇게 됐고 그 주범들은 나중에 북한으로 도망을 가죠. 4.3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이 조천면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바죠. 그래서 자, 저희가 초반에 봤던 그 영상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주도에 있는 그 묘 모습인데, 네.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조천면인가요? 고경택의 묘. 사실 여기서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허묘, 가묘에게 있네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 묻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고경택의 묘가 고향인 제주도 조천읍 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저 고영기 데일리 NK 편집장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자, 그는 왜 일본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고현택 씨는 당시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 미란선을 운용했습니다. 일본에서 나가라. 그리고 주방을 다 했습니다. 각 건설을 위해서 기획한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할 수 없이 북한에 기획한 사람입니다. 고현택은 지금 그때까지는 명강이란 그 화학 공장에 있었던데 그 평양에서 가서 만스대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물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그 지배인 했고 그리고 그 지배인이란 거 하면 뭐 다른 간부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람인 고경택, 고영의 아버지니까 김정은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고경택이 움직입니다.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 1920 몇 년도죠. 그래서 일본으로 갑니다. 네. 일본으로 가는데 그때는 뭐 한국하고 일본이 한 나라였으니까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히로타 재봉소라는 데서 아마 일본 군인들 군복을 만드는 일을 전쟁 때 한 걸로 네. 보여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복이 됐으면 네. 그때 일본 사람들이 또 배도 띄워줬었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옵니다. 네. 안 오고 일본에서 아까 저기 고영기 선생이 얘기한 대로 생업을 종사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 노선을 가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 다 막아내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몇몇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일본으로 밀항을 하는데 네. 그런 밀항을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게 걸리면은 그때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을 때니까 딱 걸리면 일본은 다 추방했습니다. 밀항 사업하다가. 그런데 저게 걸렸던 모양이니까 걸리니까 곤란하니까 북한으로 가겠다 해서 만경봉호를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함경북도 명간군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1962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고경택의 북한에 가는 거는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일본서 불법을 해서 걸리니까 네. 북한으로 한국엔 갈 수가 없고 이미 밀항을 사업을 했으니까 북한으로 간 거니까 저 고영이를 띄우게 되면은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가 오히려 일본에 협조했고 일본에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못 띄우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주 사람 고경택. 자, 1913년 출생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29년 일본 오사카로 이주했고 결국 1962년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네. 청주환 씨하고는 결혼을 분명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일본서 살 때 보게 되면은 이맹인이라는 사람이 부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분하고 네. 같이 62년도 북한으로 간 걸로 일본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주도라는 곳이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인연을 갖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북한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제주도 분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혹시 이런 것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2002년도에 저걸 취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김정은이가 뜬다 그러는데 북한이 계속 얘기했던 건 백두와 한라가 하나가 되는 거였거든요. 네. 4.3 사건이 일어난 제주도의 그 공산주의 정신하고 백두산, 김일성은 백두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버로프스크에 있었는데 거기 하고를 둘을 하나로 엮겠다 그런 거를 할 걸로 보여갖고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김일성도 자기 어머니가 중국 사람에게 재가를 해서 중국 국적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경택도 역시 4.3 사건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엔 저걸 굉장히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북한 스스로가
백두어가 한라가 하나가 되는 걸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영기 데일리 K재팬 편집장님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여자 문제가 이유가 됐다는 주장을 펴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사실에 부합한 건지 이것도 역시 들어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 아니면 그때 조선 지방 당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데 왜 고영택이가 조선을 선택하는가? 고영택 씨는 그때 고영희의 어머니 이외로 많은 애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 관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면 앞으로도 그 문제가 다시 생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을 선택해서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역시 족보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되겠는데, 자, 어머니가 이시성을 가졌다기도 하고, 또 부인이요, 한치성을 가진 분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여기는 계속 청주 한치가 얘기가 나옵니다만,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의 어머니는 이시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확인되는가 하면, 저게 제주고시의 영국공과 족보에는 청주한시로 분명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경택 씨 부인은 청주 한씨 여성으로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외국인들, 조선인들 중에 한국으로 안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이제 교포로 나눈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쭉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걸 만들게 되죠. 그때 이제 각각 가족 관계를 써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 사람들이 다 창씨 개명을 해서 네.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경택도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자기 이름 찾으면서 네. 자기 부인을 누구로 올리는 거 하면 이맹인으로 올립니다. 네. 처음에 이맹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을 올렸는데 그거는 금방 바꿔버립니다. 그게 뭘로 올린가? 처음에 양명녀로 올렸다가 네. 59년도에 이맹인으로 바꿉니다. 네. 그럼 양명녀는 누구고 이맹인은 누구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공무원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또 부인을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맹인이가 고영희의 엄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 기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 다녀온 영상 좀 보여드리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고경택 씨의 옛 일을 추적했던 전 제주경찰서장의 인터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천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북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친형이 비록 양자는 같지만은 친형이 조천면장을 41년부터 해방 당시까지 했기 때문에 일반 농사짓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생활이 비교적 나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만 그러나 제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본에 돈을 벌려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인 등록부에 의하면 양씨하고 결혼을 해서 등재가 돼 있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북송한 후에 또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조총련계를 통해 가지고 고향 사람 연고선을 따라서 그런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경택 씨 사촌되는 말하자면 큰형 고경찬 씨 면장했던 분 자제분들이 여기에 몇 있고 딸도 여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건 이제 제주시의 조천읍 북촌리. 자, 그곳에서 이제 촬영한 건데요. 자, 기억하시는 분이죠? 김영희 선생님 그때 제주 가서 저 만났던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네. 반갑네요. 건강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일단 북한에 들어간 고경택, 그리고 딸 고영희. 근데 인정을 잘 못 받았던 겁니까? 평양이 아니라 원산에 많이 머물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거는 북한에서 이렇게 임의로 배분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평양에 네. 몰리면은 또 그것 단에 여론 만든 집단이 되니까 네. 분산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 흔적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도 나온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는데요. 이제 김정은의 이모 고영숙이 이제 외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유학 중이던 김 위원장, 김정은이 여름에는 북한으로 돌아왔는데 네. 평양에도 물론 있었지만 해변가 해안에 있는 원산 대저택에 머물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평양 이외에 원산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산에만 있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김정은의 생모가 원산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도 원산에 있었는지 여러 네. 가지 추측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고영숙 씨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때문에 이제 98년 망명한 이후에 이제 모습을 정말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원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원산에 명사 심리가 있고 아름답고 하니까 상당히 가기 좋았겠죠. 고영숙. 네, 그러니까 원산에 많은 연고를 갖고 있는 것이 혹자들이 말할 때는 아버지 김일성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평양에 살기 어려웠고 원산에 많이 머물렀다. 뭐 그런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뭐 역시 100% 검증하기 좀 힘든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원산 모습 보십니다만 결국 뭐죠? 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어머니 그 고영희를 좀 우상화하고 싶고 소개를 하고 싶을 텐데 결국 한적한 그 대성산 묘역을 보듯이 아무도 찾지 않고 있잖아요. 못할 겁니다. 절대 못할 겁니다. 네. 지금 왜 옛날에 그 이한영 씨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한영 씨 생모인 성혜랑 씨가 그 등나무집인가가 책을 유럽에서 냈었죠. 네. 지금 고동훈 씨, 제가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고영숙 씨를 인터뷰해서 제가 물을 먹었지만 고영숙 씨를 제가 만나보려고 네. 여러 군데로 부탁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뭐 얼굴 성형을 해서 안 된다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해서 섭섭하긴 한데 네. 고동훈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한데 대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나라에서 어느 날 고동훈을 공개하겠죠. 그러면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은 스위스은행에 넣어놨던 비자금 문제라든지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하면 할수록 김정은은 더 코너에 몰릴 테니까 영웅화 못할 겁니다, 어머니. 자, 일단 실제 저 우상화라는 것이 이제 순서대로라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좀 무르익어야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고영희의 경우에는 출신상의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1교포고 그런 백두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모 그 고영희를 그 우상화하는 데는 네.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제 아무리 김정은이가 우상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네. 이 백두혈통 중심으로 집중을 시키지 네. 괜히 이제 그 한라혈통이니 뭐 백두혈통이 섞어서 하나가 되자 이런 뭐 옛말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 느닷없이 고영희를 갖다가 우상화 작업에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